강동우 백혜경의 성의학의 성의학의 정석.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성도착증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행동을 일삼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가면서 비키니 입고 가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상대와 감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피해자가 나으시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자, 성도착증이라고 하면 네. 참 여러 가지 그 오해가 참 많죠. 그냥 일반적인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평범하지 않은 성적 쾌락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습관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무튼 그 상대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성도착증에 해당될 수 있죠. 그렇죠. 사실 뭐 최근에 좀 문제가 됐죠. 유명한 신사회 지도층에서도 좀 문제를 일으키셨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특히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성적인 억제를 많이 받고 있고 성에 대해서 오히려 개방적이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특이한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함부로 즐기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제일 대표적인 일반적인 사례는 여성의 신체를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 밖에도 뭐 비좁은 버스 안이라든지 그 지하철에서 상대에게 몸을 함부로 부비거나 또는 성기 주변부를 이렇게 접촉하거나 만지려는 이런 시도 역시도 성도착증에 해당될 수 있죠. 네. 예. 예, 바바리맨이라고 네. 이제 저도 이제 여중 여고를 나왔는데 예. 꼭 한 명씩 있어요. 예. 그 여중 여고에 단골로 예. 오는 바바리맨이 있는데 노출증이라고 하죠. 그럼요. 이제. 성도착증은 사실은 이제 큰 정의가 되고요. 그 밑에는 다양한 기이한 행동들을 배경으로 한 것에 따라서 작은 분류가 있거든요. 네. 제일 흔하면서도 일종의 가볍단 말은 그렇습니다만 이게 한 스펙트럼을 이루어요. 성도착증은 스펙트럼이란 말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제일 흔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쪽이 바로 관음증,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를 몰래 네. 훔쳐보는 거죠. 두 번째 노출증, 방금 말씀하셨던 바바레맨.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진도가 나오면 막 이런저런 물건 수집하는 페티시즘, 그리고 또 뭐 소화기호증, 또 심지어 뭐 주필리아라고 그러는데요. 주라는 게 동물원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동물을 동물 성애증이라고 사랑하는 해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이상한 도구를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성도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씩 설명도 네. 드리고 의미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까 노출증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제일 흔한 형태가 이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노출해서 어떤 상대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분들이죠. 네, 그렇죠. 이 노출증에는 그냥 단순히 성기를 노출하는 것도 있고, 네. 또는 이제 내가 뭐 어떤 상대방하고 관계를 하는 거를 이제 또 노출하는 여러 분들. 사람들 앞에 이제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정도도 병이 될 수 있느냐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상대방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정의를 했거든요. 또 그게 굳이 덧붙이자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법적, 행정적 제재를 받는 수준이 된다면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볍게 좀 야한 뭐 탑을 입는다든지 비키니 입는다든지 수영장에서 그런다고 뭐 비키니 입었다고 잡아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화적으로 그 정도를 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가면서 비키니 입고 가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스타들 중에 네. 가끔씩 그 노팬티로 나와서 사진을 찍히는 사람들이 네.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런 그럼요. 일부 노출증에 해당되기도 하고 사실 이건 연예인이라는 특성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일부러 뭐 자신의 어떤 그 언론에 있어서의 어떤 관심을 받기 위해서 고의로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예. 그렇죠. 노이즈 마케팅 같이. 갑자기 똑똑해지네. 흔히 이제 제일 흔한 형태의 노출증이 이제 바바리맨이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여성을 대상으로 하냐면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 그렇죠. 방어력이 이제, 떨어지는 여성의 다수를 상대로 하죠. 그래서 아까 학교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바바리맨이 이제 주로 여중이나 여학교에 음, 많이 이제 나타나는 이유가 그건데, 그 바바리맨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남성성을 이미지처럼.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죠. 예. 이 노출증이 있는 남성들이 보통 보면 정상적인 어떤 이성 관계나 이성과의 어떤 성관계에서는 오히려 약간 취약한 면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수줍어하는 좀 경향도 부실하거나 굉장히 강하고, 예. 아니면 수줍어하거나 굉장히 어려워하고 성격적으로 굉장히 취약한데 이런 성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뭐 여학생이라든지 나이 어린 여성들 대상으로 이제 내가 어떤 강한 남성성을 드러냈을 때 여성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쾌감을 이제 느끼는 성적인 거죠. 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젊은 여성이 성적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반응이 격하게 나올 수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를 정하죠. 익명성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주로 등 하굣길에 청소년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적인 방어의 방법은 주변에 두세 명 이상의 뭐 친구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함께 놀려버리면 돼요. 다만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떤 취약성을 너무 1대1로 공격하다가는 그 남자의 반감에 따르는 공격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대1 관계는 그러지 마시고 여러 명 있을 때는 오히려 놀려버리면 자연스럽게 그 장소에서 모면할 수도 있고요. 또 아마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 장소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경향도 있죠. 이 노출증에 대해서부터 뭐 가벼운 관음증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렇게 약간 범죄라기보다는 해프닝처럼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막 그럴 수도 있고 남자가 뭐 일종의 뭐 재미삼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경찰서에도 넘기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처벌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왜 그 시기에 치료가 필요하냐면요. 성도착증은 일반적인 인간관계로서 이성관계에서의 쾌감을 못 느끼거나 그런 교제 자체가 좀 부실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거든요. 또는 본인 스스로 성기능에 조금 약점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쾌감을 찾는 경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아까 왜 백 선생이 얘기한 대로 가벼운 노출 성향이 있는데 좀 야하게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이상의 노출증, 바바리맨이나 좀 지나친 노출증은 왜 치료를 해야 되냐면 이 성도착증이 스펙트럼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속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노출증이나 간음증이 시작했다가 점점 좀 더 범죄적인 행동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도착증 중에서 제일 위험한 형태를 바로 소화기우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전혀 방어력이 없는 꼬마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쉬운 말로 강간 또는 성추행을 하는 거죠. 그 피해자인 아이들에게는 성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초기에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착증은 아니 뭐 바바리맨 정도야 뭐 그냥 그냥 가볍게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 시기에 처벌도 처벌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치료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이 성범죄, 도착증 관련된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 제일 올바른 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거든요. 그렇죠. 캐나다 같은 캐나다에서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활 치료를 해요. 이 재활 치료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을 심리적으로 파악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금지된 장난에서 허락된 성으로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허락된 성이라는 게 결국 배우자 또 여자친구하고의 성인데 허락된 성이 제대로 안 되거나 거기서 좌절을 받게 되면 금지된 장난 쪽으로 가요. 자, 노출증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주로 관음증이죠. 관음증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성적인 행동이나 행위나 또는 이제 벗은 몸을 몰래 보는 건데 이 우리가 보통 보는 포르노나 야동 이런 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성행위는 물론 그 연기이기는 하지만 그거 자체를 자꾸 보다 보면 이제 특정 대상 거기에 이제 거기 대상이 소아라든지 또는 이제 거기서 뭐 조금 가학적인 관계 또는 피학적인 관계 특정 관계에 내가 자꾸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걸 행동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저 취약한 사람들이 이 관음증의 시작은 요 현대 문화에서는 최초가 이제 바로 야한 동영상이죠, 그죠? 그래서 야한 동영상은 누구나 볼 수는 있어요.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런 야한 동영상을 보는 선에서 일반적으로 그치죠. 근데 이제 좀 더 심하게 나가서 아주 가볍게는 이제 남의 집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 아니라 이제 담을 뛰어넘는다든지, 더 보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다든지 이런 행동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는 양상이 되는 거죠. 흔한 형태로는 이제 제한자 중에서는 주로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여학생의 화장실에 숨어들어 있다가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칸막이 넘어서 볼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범죄입니까?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걸 통해서 피해자가 나아지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 특히 간음증의 시작은 바로 이제 어릴 때 자유할 때 야동을 보는 데 있어서 금지된 어떻게 보면 장난이잖아요. 그렇죠? 부모한테 들키면 죄책감이 되고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면서 성인은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만 생기면 그걸 누가 금지하겠어요? 허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성의 원초적인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어릴 때의 자위 수준의 죄책감의 시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게 간음증과 노출증에 있어서의 상당한 의미가 되는 거고, 이 간음증이 이제 지나친 상황에서 이제 그걸 촬영하거나 해서 지니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들로 이제 문제를 야기합니다만, 이 시기에 치료라는 게 중요한데 스스로 찾아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로 이제 처음에 찾아온 배경은 이 경찰서를 가서 이제 재판이 회부된다든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 나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를 내기 위해서 오게 되죠. 다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때 전문적인 치료자가 나서서 이 친구의 정확한 치료 과정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이제 끌어들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말만 진단서지 실질적인 치료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병원의 쭉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시작은 뭐 스스로 동기에서 병원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일단 치료에 들어오면 이제 자기를 조금씩 알아나가는 과정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활 치료를 해서 적절한 여자친구나 배우자와의 관계의 성을 제대로 안정화시키고 나면 사실은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죠. 예. 그리고 이제 치료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호르몬을 강제로 떨어뜨리는 약을 주거나 화학적 거세요법이라고 하죠. 그런 뭐 치료라든지 또는 단순히 이제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하는 처벌에 그 중점을 둔 방식으로는 예.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또 재발을 해요. 거의 네. 대부분의 경우에 재발하는데 이런 재활 치료를 병행하니까 그 재발률이 5분의 1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럼. 실제 보고에서. 그래서 이게 비용이 들고 좀 더 힘든 방법이긴 하지만 재발률을 확실히 떨어뜨린다 해서 이제 캐나다에서도 그런 방식을 하고 있는데 억제되어 있는 욕구가 엉뚱하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건강하게 배우자하고 특히 이제 어떤 그 정상적인 이성과의 관계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재발도 훨씬 더 막을 수 있고 또 당사자도 거의 뭐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도 좀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은 누구나 약간의 노출 욕구, 그다음에 관음 욕구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다만 관음증과 관음 욕구, 그다음에 노출증과 노출 욕구를 구분하는 방법은 과연 이 행동을 했을 때 정말 이상한 행동이다, 특이 행동이라고 받아들이고 혐오감을 느낀지를 잘 보시면 아주 자기가 병적인 여부에 대한 진단은 쉽죠. 그리고 그게 반복된다면? 그럼요. 네. 그런데 되게 본인들은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 여자가 분명히 겉으로는 깍 하고 변명을 지르지만 속으로는 되게 내 성기를 보고 좋아할 거다, 재미있어 할 거다 이런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제 그런 자기 착각이라는 것 자체가 예. 대인 관계에서 어떤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상대방의 고통이라든지 상대와 감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고요. 조금 더 나아볼까요? 지하철 그리고 뭐 대중교통에서 이제 몸을 부비는 행위죠. 그렇죠.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성분들 중에 뭐 상당수가 반수 이상이 막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접촉성애증이라고 해서 예. 사실은 타인의 몸에 몰래 사실 몸을 뭐 성기나 이제 자신의 몸을 부벼서 어떤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성의 속옷, 뭐 네. 스타킹. 예. 그걸 이제 패티시즘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특정한 물건이나 신체 부위에 대해서 극단적인 성적 욕구를 느끼는 분인데 제 환자 중에서는 발가락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발가락도 굉장히 깨끗한 발가락이 아니라 며칠 동안 발을 씻지 않은 그 발가락을 싫어해요. 이게 보통 보면 초기 성경험하고 좀 관련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보통 초기 성경험이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어떤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이제 성적으로 자극을 받고 자위를 하고 이런 성 경험을 할 때 자극이 됐었던 뭐 예를 들어 뭐 그 내가 봤던 어떤 사진이라든지 자유행위를 할 때 봤던 사진이나 아니면 내가 사모했던 옆집 누나의 뭐 어떤 뭐 속옷이라든지 네, 뭐 이런 상징성이 것들이 꽤나 있는 그쵸 편이죠. 초기 성경험에서 나한테 강한 자극을 줬던 물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러다가 정상적으로 이성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이제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고 성숙되는 예, 거죠. 성숙돼 나가게 마련인데 거기에 딱 고착이 돼 있는 거죠. 그럼 들어온 물건을 좋아하냐면 이것도 역시 심리적인 상징성이 있는 건데요. 즉 성행위는 우리는 아름답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도 겉으로는 뭐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내려가 보면 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해야 되는 나쁜 짓, 더러운 짓이라는 그런 잠재의식 속에 배경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페티시도 이제 네. 어떤 관음증과 조금 비슷하게 유사한 점이 그런 성향을 가지는 거는 사실은 뭐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는 특정 어떤 거에 조금 더 자극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성적인 흥분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끊임없이 거기에 이제 반복적으로 집착을 하고 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속옷을 훔친다든지 뭐 스타킹을 훔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좀 범죄나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정말 치료를 받아야 그럼요. 되는 굉장히 중증의 페티시이고 예. 자, 또 다른 내용 중에 이제 바로 천이 등장할 수 있는 게 세도매저키즘 같은 경우죠. 그죠? 예. 세디즘인 이제 가학적인 행동. 예. 아주 가볍게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있냐면 성행위할 때마다 폭력을 써요. 그래서 언어적인 폭력으로 뭐 아주 쌍스러운 소리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신체적인 폭력으로 상대방의 엉덩이라든지 뭐 뺨을 때린다든지 뭐 목을 조른다든지인데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그런 행동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명백한 세디즘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세디즘은 이제 상대방이 네. 어떤 성적인 흥분을 하고 쾌감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서로 이제 내 당사자가 쾌감을 느낀다기보다 상대의 고통을 보고 그렇죠. 내가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험하죠.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라는 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그 인간관계에서의 유지나 행복감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결국에는 이제 가학과 피학이라는 개념 자체는 존중과는 좀 다른 내용이 되죠. 이 가학 피학증도 위험한 게 이제 다른 성 도착증과 마찬가지로 보통은 강도가 점점 더 세지죠. 세지는 경향이죠. 폭력성의 경향이 처음에는 뭐 욕설을 하다가 예. 살짝 때리다가 이제 보통은 점점 더 강해지죠. 그리고 이 가학 피학성 이 성향을 가진 분들은 뭐 무조건 100%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트라우마하고 관련이 있죠. 어린 시절에 뭐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든지 폭력. 과거에 피해자였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할을 바꿔서 내가 피해를 입던 상황에서 가해를 가하면서 내가 뭔가 이제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에서 마치 회복된다고 극복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계속 뭔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거를 차단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세도미저키즘과 관련해서 아주 흔히 이제 직접 겪지 않는 분들은 모르는데 실제로 그런 당사자들이 저희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떤 거냐면요. 그 내 남자친구가 평소에는 굉장히 젠틀하다. 근데 성행위만 하게 되면 굉장히 이 극단적인 그런 세디스적인 행동을 한다. 참고 가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 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점점 강도가 올라갈 거예요. 강도가 조금이라도 올라와서 본인이 견디기 힘들 때 하지마. 예, 그렇게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진행되거나 또는 눈이 뒤집힌 모습으로 한 행동을 한다면 이 친구는 치료를 받지 않는 이상 앞으로 계속 악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남성이 있다면 여성들은 관계를 거기서 끝내는 게 옳아요.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 성적인 뭐 유전적 요소나 예. 호르몬상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요. 실제로 성욕구라는 거는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지 성충동의 기본은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세를 해도 심리적인 욕구가 나타날 수는 있어서
화학적 것에 호르몬을 제거한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고요. 호르몬이 성범죄자들한테 무조건 높으냐? 아니에요. 네, 네, 오히려 절대로 그 그렇지 반대라는 않습니다. 보고가 있고 특히 이제 예. 소화기호증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더 낮다라고 예, 하죠. 그럼요. 소화기호증 환자들이 유전적인 부분은 딱 유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린 시절의 환경이 좀 취약한 경우, 그러니까 이 아까 소화기호증 같은 경우도 부모가 특히 엄마가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았던 확률이 더 높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취약한 유전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엄마가 어렸을 때 이제 양육 환경. 아이가 네. 아이를 키우는 양육 환경이 엄마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양육 환경이 취약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성관계는 뭐다? 인간관계. 그렇죠. 예, 훌륭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성관계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관점을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런 토착증 환자는 바로 인간관계의 취약성 때문에 그런 특이 방법으로 자신의 부족한 그런 욕구나 만족을 대신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런 성적 비행 행동이 보였을 때 예.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예. 빨리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이건 일종의 폭력성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왜 가정폭력이 일어날 때 초기에 자꾸 덮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점점 더 악화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스펙트럼이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초기에 그 간음증이나 그 노출증에서의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면 그때 치료받으면 훨씬 치료가 수월하죠. 강제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네. 심각한 상황들은 예. 어느 정도 시기가 걸리는 걸까요? 보통은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면 이분들의 이제 심리 치료나 재활 치료를 하는 경우에 이제 기본적인 치료에는 뭐 몇 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요. 보통 1년 정도 선 내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은 잡아요. 근데 이제 다른 질병보다는 재발될률이 좀 있기 때문에 보통 어느 정도 집중적인 치료는 1년 내에 끝나고요. 그 나머지 시기는 강 박사가 있다, 치료자가 있다는 걸 통해서 본인이 지나치는 행동을 넘어가는지 체크하는 시기죠. 그렇죠. 유지요법이라 그래가지고 음. 이제 급성기 아주 심한 상태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도 이 사람을 그냥 혼자 뚝 떨어뜨려 놓으면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제 가이드도 필요하고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을 이렇게 좀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힘든 거를 내가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뭐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러고 해서 중간에 한 번씩 재점검하고 잘 지내는지 문제는 없는지 예, 그 검열이나 무조건 이렇게 체크 당한다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치료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잘 지내는 모습에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많다가 굉장히 스스로 만족해해요. 그래서 가끔씩 찾아와서 이렇게 잘 지냈다고 오히려 본인들이 드디어 내가 아내와 또 여자친구가 굉장히 즐겁다는 걸 의사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꼭 강제로 오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많이 오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직접 겪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치료될 거라는 생각이나 이런 걸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본인에게도 종착역이고 가장 피해자에게도 절대로 최악이죠. 예, 네. 최악인 소화기호증은 워낙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소화기호증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소화기호증 환자들이 IQ가 떨어지고 어렸을 때 뭐 두부 외상의 병력도 뭐 전체 일반적 인구보다 더 많고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라든 여러 가지 면에서 공감 좀, 능력이 떨어지죠. 공감 능력도 예. 떨어지고 그리고 이 소화기호증 환자들을 보면 소화기호증만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의 경우 관음증, 패티시 또는 이제 기타 뭐 노출증이라든지 이런 다른 성도착증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에요. 겪어왔거나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종착역이라고도 얘기하는 이유가 이전에 훨씬 좀 경미한 형태로 성도착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엔 나이가 들고 뭐 어떤 특정 조금 좀 더 많이 취약해지거나 하면 소화기호증으로 발전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정말 초기 진화 이제 전 단계에서 치료가 빨리 개입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소화기호증 문제로 소아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우리 바라보는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제일 흔히 하는 얘기가
어떻게 저 어린아이한테 짐승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저 어린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았을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때려 부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사회적인 경향이 내면에 깔려 있다는 거죠. 반사회적인 게 뭐냐 하면 바로 상대방과 그런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 게 기본이고, 그 상대방이 이 피해자가 겪게 되는 그런 아픔이나 트라우마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저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냐면요, 바로 소아가 소아를 상대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인 연령 자체가 어린이이기 때문에 네. 성인 여성하고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힘없는 네. 약한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소아기호증까지 갈 경우에는 더더욱더나 이 피해자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 트라우마가 평생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요. 소아에게는, 실제 피해자에게는. 이 성도자증은 가벼운 장난 또는 특이한 어떤 호감, 호기심 이런 걸로만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강력한 처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활 치료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럼 정말 좋아집니까? 아까 내용에서 많이 답변을 드렸으니까요. 예, 상대적으로 소아기호증 자체까지 가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초기에 잡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전 단계에서 잡아야죠. 전 단계에서. 예. 자, 오늘은 조금은 다루기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일반인에게는 성기능 장애라고 하기엔 좀 다른, 그래서 본인의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죠. 이런 성도착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성도착증 환자나 내 주변에 있어서 일어난 여러 성범죄를 바라보신다면 조금 더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동우 백혜경의 성의학의 정석,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